안녕하세요. 청라교육원 권병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볼 지문은 최상위반 사회지문, 경제지문이죠. 내용을 보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 때 한번 읽었던 유시민 작가의 경제학 카페라는 책에서 발췌된 내용으로 보이고요. 자, 이것을 왜 언급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제적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좀 더 친절하게 서술된 도서이기에 한 번쯤 꼭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앞으로 경제지문을 보게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각 경제 주체 당사자들이 쉽게 해서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겠죠. 단순하게 얘기해서요. 그럼 각각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경제인을 어떤 상정해서 글을 읽어가는 좀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 경제라는 얘기는 결국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성과를 낸다. 라는 기본 제1원칙을 가지고 한번 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문단별 중요 핵심 키워드를 잡아가면서 구조를 파악해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째서 동네 카페 커피 한 잔이 짜장면이란 한 그릇보다 더 값이 비쌀까? 그럼 우린 글을 읽어갈 때 당연히 구체적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이나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그죠? 뭐 스타벅스라 같은 뭐 또 커피가 비싼 커피 중에 하나죠. 근데 커피 한 잔이 어떨 때는 짜장면 한 그릇, 뭐 요즘에 짜장면 한 그릇 뭐 7, 8천 원 정도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비쌀 경우 있죠. 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글을 읽어갈 때 결국 한 번쯤은 좀 더 자신이 겪었던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보면서 글을 읽어가면 좀 더 글을 쉽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당연히 커피 뭐 원재료 가격이랑 뭐 커피를 뽑아내는 기술이나 아니면 뭐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지문은 아이템이 다른데 그 아이템이 다른 데서 왜 가격이 달라질까? 또한 컴퓨터 값은 갈수록 떨어지는데 집값은 왜 오르기만 할까? 뭐 단지 생각해보면 컴퓨터를 요즘에 잘 쓰지 않죠?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지금 선생님처럼, 그죠? 자, 어쨌든 한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뭐 박찬호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메이저리그에 가서는 왜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평범한 직장인들, 셀러민들의 봉급이 단숨이 20% 깎인 이런 IMF 경제 위기 때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직업이 다른 어떤 이 펀드 매니저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과연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닐까? 또 시골에서는 배추값이 헐값이라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는데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요. 거기에 비해서 대도시 동네 구멍가 배추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친절하게 쭉 나열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결국 뭐냐? 결국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뭐 재화가 됐던 뭐 직업에 대한 연봉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가격이 결국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 나가겠죠, 그죠? 자, 이제 읽어갑시다. 두 번째 단락. 자, 오랜 세월 경제학자들은 이런 의문에 일반적인 대답을 찾기 위해 애를 썼다. 먼저 전통적인 이 경제학자들은 이 경우 가장 널리 애용되었고 지금도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설명 방법이 이른바 생산비 이론이다. 말 그대로 생산비, 생산하는 데는 비용이겠죠, 그죠? 자, 봅시다. 이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 다른 말로 뭐 재화, 용역, 뭐 서비스라는 것도 결국 뭐 어떤 제품을 운반하던가 저장하는 등등의 뭐 기타 등등을 우리 서비스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자본주의 사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등 이것이 그것을 생산하는데 비용만큼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이 생산비 이론의 기본 개념이고 따라서 가치 있는 무엇을 만드는데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쏟아 부여한다는 삶의 근본 이치에 비추면 맞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단락은 전통적인 생산비 이론인 결국 그 어떤 상품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만큼 노력, 뭐 기본적으로 노동력이나 자본이나 뭐 기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거에 따른 비용에 따른 어떤 가격이 설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보시면 하지만 이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설명했던 생산비 이론에 대한 어떤 반박이 제시되겠죠. 그러면서보다 예컨대 이제 구체적 예시를 들겠네요. 자, 누군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동으로 발을 씻어주는 기계를 만들었다고 하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발을 씻어주는 기계? 뭐 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 샤워를 할 때 굳이 기계를 콘센트에 꽂고 하겠어요? 저라면 안 하겠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간 비용에 걸맞게 높은 가격을 매겨서 시장에 내놨다 가정해보자.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손수 발을 씻거나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씻겨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겠네요, 선생님은. 자, 많은 돈을 주고 왜? 그 기계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비용이 엄청 들어갔다고 가정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만큼의 기계를 구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만큼보다 이 일반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 욕구가 땡기지 않았다는 건 얘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발 씻는 기계를 처분하기 위해서 결국 이 기업은 당연히 뭐다? 지금 적자가 왜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면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떤 그 적자를 막기 위해서 그 가격을 인하할 것이겠죠. 그죠? 대폭 할인 행사를 할 것이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팔리지 않게 되면 파산하고 말겠죠. 자, 이 경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 생산 비용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단정하면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다시 말해보다 그 구매 욕구가 땡기는 그런 구매자, 즉 수요자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합당한 생산비가 고려된다. 그럼 생산비가 고려된다. 거기에 따른 가격이 설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에 대한 어떤 반대 사례를 구체적 예시를 통해 설명해놨네요. 그죠? 자, 네 번째 단락 봅시다. 자, 이번에 그러면 생산비 이론의 반대편. 이제 그러면보다 전통적인 생산비 이론에 반대되는 관점에서 이제 서술되겠네요. 가격의 높고 낮음이 이제 수요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다는 견해. 말 그대로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먼저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만든 물건. 다시 말해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다. 뭐 노동이나 뭐 자본이나 어떤 일일까 봅시다. 자, 찾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산비는 이제 제외하고 살펴보겠다는 얘기겠죠. 자, 오늘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과거 네덜란드 식민지였다가 영국 군대 손에 넘어간 지역이다. 자, 영국인들은 이 1867년 이 식민지 어떤 거리에서 원주민 아이들이 예쁜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걸 보았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예쁜 돌멩이는 다이아몬드였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의 손에 들어간 이 다이아몬드는 런던의 기부인에게는 엄청난 값으로 팔렸다. 한마디로 보다 지금 과거 역사 사례를 예를 들어와서 어떤 노력도 들이지 않고 그냥 우연히 발견한 돌멩이가 결국 원주민한테 돌멩이에 불과했던 것이 결국 어떠한 이 런던의 기부인이라는 어떤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값으로 보이는 다이아몬드로서 가치가 달라졌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생산비 이론은 이러한 현상, 어떤 노력도 없이 생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가격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 가치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높은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값은 그런 어떤 생산에 들어가는 노력, 생산비와는 무관하게 하늘끝까지라도 올라간다는 것이다. 뭐 지금도 뭐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금값 장난 아니죠, 그죠? 한 돈에 제가 봤을 때 벌써 한 80만 원 넘으니까요, 그죠?
자, 어쨌든 네 번째 단락에서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생산비, 생산비용, 노력도 들이지 않고도 가격이 변화, 가격이 높아지는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자, 마찬가지 구조겠지만 결국 앞에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생산비 이론의 개념과 반대 사례에서 얘기했다면 당연히 그 일정한 구조 일관되게 이어가겠죠. 바로 봅시다. 자, 그럴듯한 설명이다. 하지만 이건 역시 진실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보다 한 개 반대 사례를 또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봅시다. 덜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상황에서는 이런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어떻든 보다 이런 사례는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는 얘기겠죠. 가까운 예로 도로 병목 관리과 고객 서비스 센터 요원들 이게 뭔 얘기지 하신 분도 있겠지만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죠, 그죠? 자, 병목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우리가 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가 좁아진 구간 병목이라 하는데 거기서보다 차량이 정체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좁은 구간에서는 정체될 때 이런 그러니까 좀 되게 값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뭐 강냉이 같은 그런 것을 파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볼게요. 자, 언제나 마스크를 쓴 채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출현했다가는 체증이 풀리기 무섭게 다른 병목을 찾아 호련히 사라진다. 왜? 그래야만 지루한 그 시간 동안 차들이 정체되어 있는 순간 동안 아무래도 심심해서 뭐 하나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뻥튀기에서부터 바나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뭐 소비재 상품들을 다양한 상품들을 들고 아스팔트 위를 누빈다. 가격은 대략 1,000원, 2,000원인데 그렇게 큰 값은 아닌데 이 물건들의 제조 원가가 얼마 간에 그 원가는 상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많이 막히는 곳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값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바로 이어서 설명이 들어가네요. 날씨는 더운데 자동차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애들은 뒤에서 칭얼칭얼 보채는 상황이라면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살 사람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보다 그 시츄에이션이 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그런 식의 공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그럴까? 라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죠. 그죠? 자, 수요가 넘치는 곳에는 당연히 그에 대한 작용 반작용 현상으로 공급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보다 경쟁자들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죠? 1,000원, 2,000원 하는 깡냉이를 아이고 상황에 따라서 3,000원, 5,000원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죠? 왜? 경제 주체들은 일단 당연히 자신이 앞에서 언급했던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경제 지문의 대부분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보다 뛰어들겠죠. 자, 누가 이런 방식으로 폭리를 취할 경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벌이를 배하던 다른 누군가 또 다른 경쟁자가 빨리 이 사업에 뛰어들어 공급이 늘어나게도 되고 누군가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낮은 가격을 부르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겠죠. 그만큼 가격은 떨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 생길수록 가격은 떨어지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도로가 정체되는 도로 병목 관리과 고객 서비스 센터 요원들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은 점점점 생산비와 점점 가까워진다. 다시 말해보다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기본 원가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쨌든 내가 1,000원에 이 깡냉이를 사왔다 공장에서 그럼 내가 최대한 1,100원에 팔게 되면 이득이 생기니까요. 자, 이렇게 비슷하게 위험하고 힘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비슷할 정도의 소득밖에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하지만 그들이 파는 상품의 가격은 결코 단정하고 있네요. 그죠? 단정하는 문장은 항상 체크를 해 둡시다. 생산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그죠? 어떤 누구도 내가 1,000원에 사와서 내가 900원에 판다? 이런 손해를 보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따라서 그런 가격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많은 수가 거래에 철수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도
그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다시금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돌고 돈다 이겠죠. 그죠? 자, 먼저 알아봅시다. 자, 이런 이유에서 신앙심 깊은 경제학자들은 하나님은 눈을 둘 주셨으니 한 눈으로는 공급을 보고 한 눈으로는 수요를 보라는 것이니라 라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경제학자들의 어떤 격언을 돌려서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는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죠. 그죠? 그러나 종교적인 표현을 즐기지 않는 경제학자들은 가위는 두 날이 움직여야 종이를 자를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즉 다시 한번 요약해 주네. 그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협동해서 관계해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의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다라는 것이 이 글의 마무리였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1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논지 전개 방식 어떤 구조를 통해서 서술되고 있느냐. 자, 1번 봅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고찰 깊이 연구하고 있다. 아니었죠. 그죠? 그 대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2번 개인적 체험 없었고요. 그죠? 일상의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 건 맞지만 개인적 체험은 없었습니다. 3번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사랑, 연민 그런 거 없었고요. 4번 핵심적 용어의 개념을 소비적인 기준에 따라 물론 소비적인 수요적인 측면에서 설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죠. 그죠? 5번 서로 다른 견해 검토한 후 아까 생산비 이론과 그 상반된 이론 약간 수요의 관점에서 설명이 들어갔고요. 그것보다 구체적 예시를 통해서 각 관점의 한계 어떤 반대 사례를 예로 들면서 결국 양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종합적으로 결론이 내어지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2번 보실까요?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 보겠습니다. 자, 1번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협동해서 만들어진다. 6번째 단락에 바로 마무리하고 있었죠. 그죠? 자,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3번째 단락에서 그 반대 사례 생산비 이론에 대한 반대 사례를 설명해 있었습니다. 3번 신앙심 깊은 경제학자들은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고 믿는다. 아니었죠. 그죠? 결국 수요만이 아니라 공급적 측면, 생산적 측면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했다고 방금 1번 문제에서 풀어봤었죠. 그죠? 바로 넘어갈게요. 3번 봅시다. 자, 윗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A에 제시된 의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아까 뭐였었죠? A 첫 번째 단락에서 언급된 일상에서 겪던 왜 가격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러면 주제는 당연히 다시 한번 일방적인 관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와 공급적 측면, 생산 비용 측면을 양 측면을 고려하자 어떤 균형과 그런 관계성이 속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글이었었죠. 그죠? 자, 1번 봅시다. 자, 동네 카페에서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쓰므로 값이 비싼 것이 당연하다. 만드는 비용보다 이것은 생산비, 공급적 측면 한 측면에 기울었네요. 패스할게요. 그죠? 2번 늘어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컴퓨터 값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넘치는 집값은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된 선지였죠. 그죠? 정답 2번이겠네요. 그죠? 나머지 확인차 볼까요? 자, 3번.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직업을 갖기에 많은 교육을 받으므로 많은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생산비 측면이겠네요. 패스. 4번. 배추는 시골에서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일부 가게에서밖에 볼 수 없는 물건이므로 시골보다 도시에서 비싼 것이 당연하다.
결국 공급적 측면에서만 언급이 들어있네, 그죠? 희소성만 언급했으니까, 그죠? 자, 5번 유명 야구 선수는 한국인들의 인기가 없고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으므로 이건 뭐다? 수요적 측면만 언급된 선지였네요, 그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인데, 자, 세계 대공황이라는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져 큰 고통을 겪었다. 이에 고전파 학자들은 모든 경제적 흐름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부드럽게 따라서 조절되므로 경기는 가만히 냅둬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믿었다. 자, 그러나 케인즈 학파, 케인즈의 생각이 달랐다. 케인즈는 이런 만성적인 경기 침체의 원인이 소득 감소로 인한 수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이자를 얻기 위한 저축의 크기보다 공급을 만들어준 투자의 크기가 작은 상황이 지속되면, 마찬가지보다 지금 케인즈는 저축의 크기가 공급을 만들어주는 투자의 크기가 작다. 그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경기가 만성적인 침체에 빠진다. 것이 케인즈의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케인즈는 정부가 조세를 감면하고, 그럼 시장에 한마디보다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조세를 감면하고 세금을 줄여서 지출을 늘려서 왜 돈이 있어야, 그죠? 국민 소득과 투자를 증가시키는, 한마디로 인위적인 수요를 팽창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유효 수요 이론을 주창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기 내용은. 자, 그렇다면 자, 각각 기업 관점에서 보면, 자, 기업 관점에서 보면 아까 기업 관점이 뭐였었죠? 기업 관점은 기본적으로 생산비적 측면, 니은은 수요적 측면, 당연히 디귿에서보다 그 종합 관계로서 본다는 얘기겠죠. 그죠?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기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케인즈는 당시 사회가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고 전혀 반대로 서술돼 있었죠. 그죠? 2번 수요의 관점에서 보자면 케인즈는 저축은 아무런 가치를 만들지 못한다? 아니죠. 이자 얻을 수 있었죠. 그죠? 3번 수요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수요와 공급은 찾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질서가 잡힐 것으로 믿었다. 그러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자율적으로 자연적으로 알아서 다시 한번 가격이 형성되고 조절될 것이다 라는 것이 고전 경제학들의 생각이었어요. 그죠? 4번 균형 견제 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케인즈는 저축의 크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투자의 크기가 커져서 균형을 이룬다. 아니요,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이 공황 사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하는 학자였습니다. 그죠? 5번 관계적 측면, 균형적 측면, 종합적 측면에서 보자면 케인즈는 수요 팽창 정책으로 투자를 증가시켜서 수요와 공급이 바로 키워드 나오죠. 그죠?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경기 주체를 벗어나자. 따라서 정답 5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내용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세요.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